승리의 맹금류 홍정은. 나는 오래전에 제이와 헤어졌다. 헤어질 무렵엔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나는 것이 없다. 나는 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 즈음엔 제이네까지 갈 길이 있어도 아내는 들르지 않고 집 앞에서 헤어졌다. 제이의 이름과 제이, 제이가 아니라 제이. 이름을 말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이는 자기 이름의 모음을 일러주었다. 아이 말고 어이, 제이 말고 제이. 제이에게는 누나가 넷 있었다. 막내가 제이였는데 딱히 아들을 바란 출산의 결과는 아닌 듯 했다. 제이네 어머니가 장사로 너무 바빠 아이를 떼러갈 시간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자라는 동안에도 제이는 아들이라고 딱히 대우를 받거나 혜택을 누린 것이 없었다. 적어도 내가 들은 바로는 누나들과 공평하게 먹었고 얻어맞았고 나누어 받았다. 제이는 누나들과 닮았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었다. 다들 요모조모 달라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도 사진 안에서는 공통된 윤곽이 보였다. 그건 어쩌면 물리적인 형태라기보다는 분위기 같은 것인지도 몰랐다. 제이는 여자에게 친절했다. 친절하게 굴자고 마음 먹고 친절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생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누나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여성성을 내면화한 듯 했다. 제이와 같이 다니다 보면 남자친구라기보다는 자매나 친한 남매 같을 때가 많았고 나는 그런 친밀감을 느낄 수 있어 한 것이 좀 즐거웠다. 그의 제인의 아버지를 한쪽 폐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젊은 시절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결핵으로 이미 손상된 폐에 암세포가 번졌다는 것이었다. 제인의 아버지는 감기 치료를 하러 병원에 들렀다가 우연히 그 사실을 알았다. 암이 발견된 뒤로는 제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다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가망은 별로 없다는 최종 진단을 받았다. 소식을 듣은 밤에 제인의 누나들이 마루에 모였다. 제인의 어머니와 제이까지 6사람이 손을 잡고 둥글게 앉아서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가자고 스스로에게 또 서로에게 다짐했다. 그건 분명한 기도였지만 일방적인 위탁은 아니었고 서로 간의 다짐이자 격려였다. 제이나 제인의 누나들에게는 신이 없었다. 나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 그들을 보았다. 제이가 손수 개조해서 벽에 걸어둔 선풍기 아래 크고 작은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오래된 사진과 액자들. 아름다운 여자. 가장 오래된 사진은 제인의 어머니였다. 흑백 사진으로. 결혼하기 직전인 10대 후반에 그 사진을 찍었을 것이다. 햇번 스타일로 머리를 말고 민소매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아주 세련되고 아름다워 보였다. 눈에도 생기가 있고 표정이 풍부했다.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 그들의 어린 시절이 있었다. 코스모스와 백유롱 곁에는 멜빵 바지를 입고 찍은 사진. 옛날 집 마당에서 벌거벗고 등목을 하는 마른 아이들. 사진 속 아이들이 모두 그 마루에 모여 있었다. 역경을 함께 이겨내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었다. 내 사진도 언제고 그 벽에 걸릴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고 나면 또 언젠가 사진 속의 나보다 훨씬 나이 든 내가 그 사진 아래에 앉아있게 되는 날도 오겠지. 나는 그걸 의심하지 않았다. 제이와 나는 오래 만났고 서로의 집을 잘 알았다. 아마도 다음번 고난이 닥쳤을 때 나도 그들과 손을 잡고 이 마루에 앉을 것이다. 제인의 어머니의 화분들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힘을 합쳐 이 고난을 잘 이겨내자고 진심으로 다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다. 제인의 아버지는 여름이 끝날 무렵에 수술을 받았다. 6시간이 걸렸는데 예상보다도 긴 수술이었다. 수술을 끝내고 나타난 의사는 피곤해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상쾌한 어투로 경과를 알려주었다. 열고 보니 가슴이 너무 지저분한 상태라서 고름과 이물질을 깨끗하게 걷어내느라고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었다. 이별나듯 힘든 수술이었고 한 번 더 이런 수술을 하라고 하면 자기는 사양할 것 같다며 그는 웃었다. 수술은 일단 성공적이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제인의 부모님이 시장에서 장사를 했다고 들었다. 재래시장에서 과일을 팔았고 꽤 규모가 있는 가게로 장사도 잘 되어서
시장 상인들 중에서도 번듯하게 살았다고 했다. 제인의 부모님은 주변 상인들하고 개를 들어서 크게 현금을 돌리곤 했는데 어느 해 제인의 어머니의 소개로 개원이 된 여자가 갯돈을 가지고 달아났다. 제인의 어머니와는 자매처럼 지내던 사이로 일이 벌어지고 보니 시장 안에서 신용이 있었던 제인의 이름으로 여러 상인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빌리기까지 했던 모양이었다. 모두 합치자 큰 돈이 되었다. 그건 정말 큰 돈이었다. 달아날 것을 작정하고 달아난 사람이라 쫓아갈 길도 찾아낼 길도 없었다고 제인의 어머니는 말했다. 이후의 상황은 제인의 누나들이 잘 기억하고 있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형님, 동생 하던 상인들이 제인의 상점으로 몰려와서 박스를 뒤집고 과일을 짓밟았는데 당시 고등학생이던 맏딸에게까지 찾아와서 학교를 그만두고 어떻게든 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했던 모양이었다. 제이가 2살이 되었을 무렵 제인애는 이때 크게 넘어졌고 그 뒤로 다시는 전과 같은 모습으로 일어나질 못했다. 우린 의논해볼 때도 없었다. 라고 제인의 어머니는 말했다. 둘 다 실향민이었으니까 상황이 이러저러하다고 하소연이라고 해볼 연고가 없었다. 그 상황에 머리털 까만 아이만 5이지. 우린 딱 2가지 길을 생각했다. 함께 살던가 함께 죽던가. 처음엔 제인의 부모님이 생각해본 것이 후자 쪽이었다. 하지만 아이 5과 자신들을 한꺼번에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좀처럼 생각해낼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사는 길 하고 방향을 틀었다고 제인의 어머니는 말했다. 제인의 아버지는 사정이 좀 나아질 때까지 아이들을 시설에 넣으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지만 그건 그녀가 반대했다. 입양이라도 되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게 영영 만날 수 없게 된다면 또 그걸 어떻게 겪게 될까. 잠든 아이들 곁에서 제인의 부모님은 다시 생각해보았고 이번엔 제인의 어머니가 빚을 두고 멀리 달아나는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제인의 아버지가 반대했다. 그는 자기 잘못도 아닌 일 때문에 범죄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달아날 순 없으며 그렇게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서 아이들 보기에 부끄러운 부모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제인의 어머니가 그 말에 공감했다. 거기까지 들려주고 제인의 어머니는 내게 묻듯 말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들은 아이들을 기르며 빚을 갚겠다고 결심했다. 과일 가게와 집을 처분한 뒤 방이 한 개인 새 방을 얻어 들어갔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했다. 전과 같은 상태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사정은 나아졌다고 제인의 어머니는 말했다. 딸들도 거의 시집을 보냈다. 사이들도 좋은 사람이었다. 그녀들에게 고난 속에서 아이 5을 키운데 누구도 흘리지 않고 어떻게든 끌어안고 버텨서 길러낸 것에 관한 단념하지 않고 가족으로 유지한 것에 관한 자부가 있었다. 제인의 어머니에게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여자는 자식을 버린 여자였다. 나는 부도덕하다고 생각했다. 제인의 부모님과는 잘 지냈고 존경심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시점의 선택에 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2사람은 빚을 전부 갚기도 전에 늙어버렸고 제인의 누나들과 저희가 그 몫을 나누어 받을 수밖에 없었으니 맏딸인 큰 누나는 진학을 포기하고 전철역에서 보세우리를 말았다. 그녀는 수입의 일부를 빚을 갚는 데 보태고 또 다른 일부로는 빚의 이자를 갚는 데 보태고 남은 일부로는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탰다. 그녀가 결혼한 뒤로는 둘째, 셋째, 넷째, 제2순이었다. 제인의 누나들 가운데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단 1명도 없었고 결혼해 사는 누나들 비롯해 모두가 형편이 그만했다. 나는 그것을 골똘히 생각해 볼 때가 있었고 그때마다 좀 사나운 심정이 되었다. 제인의 부모님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것은 자신들의 욕심일 뿐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았을까? 빚을 떠안으면서 딸들에게 짐을 지운 것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을까? 자신들은 양심과 도덕에 따랐지만 딸들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부도덕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내가 두서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제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인 거야. 그리고 그대로 도망을 가서 살았다면 우린 만나지도 못했을걸? 제인은 그렇게 말했다. 나는 옳다고 생각했다. 제인의 부모님이 도망을 결심했다면 제인은 나와 같은 고장에서 살지 못했을 것이고 고교 동창생인 우리에게는 어쩌면 접점이 없었을지도 몰랐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납득은 하면서도 당시를 상상하며 한숨이 나왔다. 제인의 아버지가 태어난 날에 제인의 누나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다. 제인은 제인의 누나들과 돈을 모아서 환자가 들어눕고 일어나기 편하도록 전동으로 작동되는 침대를 사서 방에 넣어두었다. 제인의 아버지가 그 위에 앉자 제인의 누나들은 한 번씩 그의 머리를 끌어안았다. 우리 아버지 한번 안아봅시다. 그의 조그만 머리가 이제는 그보다 더 크게 자란 딸들의 품에 한 번씩 묻히는 광경을 나는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내 부모님과 한 번도 그런 포옹을 해본 적이 없었다. 내 부모가 서로를 그렇게 포옹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들과 나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부모님 간에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제이네를 수차례 들락거리면서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어떤 밤에는 눈물이 날 정도로 질투했던 것이 바로 그런 광경이었다. 그리고 그건 어쩌면 내가 그들로부터 나눠받을 수 있게 될지도 몰랐다는 어떤 것이었다. 제인의 아버지는 그 뒤로 집에 머물면서 투병했다.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행이었으나 수술 부위에 자꾸 문제가 발생했다. 폐를 드러낸 자리는 말 그대로 텅 비어있는 상태였고 시간이 지나면 차츰 몸을 구성하는 다른 물질들로 채워지는데 그 사이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차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했다. 관리를 위해 옆구리에 구멍을 뚫고 배수를 삼아 짤막한 관을 박아두었는데 새로 돋아나는 살 때문에 그 길이 자꾸 막혔고 그게 완전히 막히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었다. 담당에는 제 생각이 좋은 것이고 그건 좋은 징조라는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지만 염증도 빈번했다. 제인의 아버지 옆구리는 날씨, 습도, 기분에 예민하게 반응했고 2달에 한 번씩은 재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몸이 붓고 열이 나고 그러면 내부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고 그때마다 입원해서 수술이나 다름없는 과정으로 검사를 했다. 아물만 하면 열고 아물만 하면 여는 과정이었다. 제인의 아버지는 그간에 부쩍 지치고 여유였는데 그보다는 어깨 통증과 관절염으로 고생하며 종일 그를 돌아보는 제인의 어머니의 피로가 더 심각했다. 지치고 우울하다는 것이 눈에 보였고 귀로 들렸다. 그즘 제인의 어머니가 제인의 아버지를 향해 던지는 말은 곁에서 듣기에도 주눅이 들 정도로 거친 경우가 많았다. 제이가 나들이를 가자고 제안한 것은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수목원에 가자고 제인은 말했다. 부모님과 텔레비전을 보다가 수목원을 보았는데 저런 근사한 곳에 소풍을 가고 싶다고 제인의 아버지는 말했고 제인의 어머니가 그 즈음 드물게도 공감했다는 것이었다. 두 분이 여태 여행을 함께 가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안 것도 처음, 아버지가 먼저 어디론가 소풍을 가고 싶다고 말한 것도 처음이라고 제인은 말했다. 제인은 수목원을 몇 군데 알아보았고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원시림이 잘 보존되어 있는 큰 수목원을 골랐다. 산림보호를 위해 관람객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숲으로 사전에 예약을 해야 입장할 수 있는 곳이었다. 거기 모시고 가고 싶다고 하면서 제인은 함께 가겠느냐고 물었고 나는 가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수목원에 가본 적이 없었다. 9월 초순이었다. 그의 여름은 다른 해보다 무더웠다. 그때까지도 더위가 가시지 않자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흘렀다. 제인의 어머니는 이날의 나들이를 위해 인견으로 만든 옷 한 벌을 샀고 도시락을 준비했다. 시동을 걸고 기다리는데 뭐가 들었는지 모를 짐이 6개나 내려왔다. 마지막으로 그 짐을 싣고 다닐 카트를 실은 뒤 수목원을 향해 출발했다. 수목원까지는 별다른 아낌없이 가더라도 2시간이 걸리는 거리였다. 자유로를 진입해서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을 때 제인의 아버지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순간에 탁자 어디에 놓아두었는데 챙긴 기억이 없다는 것이었다. 예약한 인원만 예약한 이름으로 입장할 수 있는 숲이었으므로 입구에서 신분증 확인이 있을지 몰랐다. 그걸 가지러 되돌아갈 수도 없는 시점이었다. 제인의 어머니가 곧바로 그의 정신머리를 타박하기 시작했고 제인의 아버지는 자책도 아니게 화를 냈다. 그는 신분증을 탁자에 놓아두고 여기까지 와버린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처럼 혀를 찼다. 괜찮을 거야. 운전대를 잡고 있던 제이가 설마 거기까지 온 사람을 되돌려 보내기야 하겠느냐고. 여러 차례 달린 뒤에 상황은 진정되었다. 제이는 지나간 시절의 음악이 나오는 채널로 라디오를 돌려두었다. 때도 아니게 폭염주의보가 있던 날이었다.
에어컨디셔너의 냉기 속에서 대시보드는 직사광선을 받고 뜨겁게 달아올랐다. 바람 소리가 시끄러워 냉기가 줄이면 바로 숨쉬기 곤란해졌다. 제이와 나는 어른들의 컨디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제인의 부모님, 특히 제인의 어머니는 예민하게 들뜬 채로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나 아무것도 아닌 말이 꼬투리가 되어버렸다. 제인의 아버지가 소음이 신경 쓰이니 에어컨디셔너를 좀 끄자고 말하자 나머지 사람들은 이 더위에 어쩌라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제인의 아버지가 그러냐고 웃으면 그게 웃기냐고, 왜 우습지도 않은데 웃느냐고 정색을 하고 물었다. 제이가 능숙하게 화제를 전환해가며 둘 사이를 달래는 동안 나는 조수석보 소리를 손으로 붙들고 있었다. 고집스럽고 뜨거운 것을 무릎에 올려두고 앉은 기분이었다. 파도를 수차례 타고 넘는 것처럼 가라앉았다가 떠오르고 가라앉기를 반복하면서 아슬아슬하게 나아가는 길이었다. 제이는 그늘에 차를 세우려고 주차장을 2바퀴 돌았지만 적당한 자리를 찾지 못했다. 웬만한 나무 그늘엔 먼저 도착한 차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늘 한 점 없는 주차장 복판에 차를 세워두고 짐을 내리는 동안 해는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었다. 정오였다. 제인의 아버지가 뒷좌석에서 깨끗한 파나마 모자를 꺼내 머리에 얹었다. 제인의 어머니는 나무 그늘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는데 이마를 덮은 곱슬머리 때문에 눈알에 짙은 그늘이 져 있었다. 제인은 트렁크를 열어둔 채로 카트에 짐을 실었다. 도시락 차나, 수박 반통을 담았다는 아이스박스, 돗자리 2묶음과 각종 피크닉 용품이 담긴 종이봉투, 간식을 담은 배낭이었다. 6개의 짐은 부피도 모양도 제각각이라서 카드에 쌓기가 쉽지 않았다. 차납은 둥글고 아이스박스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 물병은 길쭉하고 돗자리는 더 길쭉해서 어떻게 쌓아도 균형이 잘 맞지 않았다. 특히나 피크닉 용품이 담긴 종이봉투는 아래쪽에 놓으면 찌그러져서 균형을 무너뜨렸고 위에 얹으면 짐을 고정하는 고무줄 틈으로 빠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몹시 구겨진 상태였다. 나는 지쳐서 뒤로 물러섰다. 제이는 저걸 끌고 숲으로 들어갈 작정일까? 카트를 끌기에 적당한 길만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어쩔 생각일까? 하고 생각했다. 산책을 하러 왔는데 그래서야 산책하기가 어려운 모양새였다. 1-2개는 두고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았는데 제인의 어머니는 다 필요한 거라며 몽땅 가지고 입장하기를 고집했다. 제인은 뜨거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